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전래동화 속 효심이 깊은 자식들의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저는 요즘 어머니께 잠자기 전에 읽어주다가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해안에 다시 한번 놀라곤 한답니다. 아마도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후회만 하는 일 말이죠. 가끔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착하게 살면, 아니 자기 도리대로 살면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 낳는다면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도 의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 삼형제가 있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다른 분과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니는 여자 혼자 아이들을 건사하게 되신 거였죠. 그렇다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아 어렵게 저의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안쓰럽고 측은했습니다. 웃고 계셨지만 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첫째 형과는 5살, 둘째 형과는 3살 차이가 났는데 형들은 그런 저에게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한다며 싫어하곤 했습니다. 형들은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떠난 거라며 구박도 많이 했죠. 저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떠나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을 거라며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쥐어 박으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게 많다며 돈도 없으면서 아버지한테 보내주지 않는다며 성질을 내곤 했었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라 형들의 그런 이야기가 와 닿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싫어 조금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인가 6살 무렵부터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시기 전에 설거지도 하고 장난감 정리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손을 덜 대실 수 있어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형들에게 시키신 거였지만 형들이 할 리가 없었기에 제가 찾아서 해놓곤 했습니다. 형들은 다들 집에서 엄마가 놀아주고 아빠는 퇴근해서 오는데 우리 집만 아빠가 없어서 우리끼리 있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까지 시킨다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형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혼도 내시고 달래도 보셨지만 형들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방학이 되었고 저희는 외갓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농촌인 곳이었고 외삼촌이 계셨기에 아버지가 안 계신 저희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어머니의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망쳐놓고 닭장의 닭에게 돌을 던지고 아궁이불로 장난을 치다 다리에 화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위험하게 논 대가로 외삼촌께 회초리를 맞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외삼촌께 복수를 한다며 임신한 개를 발로 차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신한 개는 잘못되었지요. 저보고는 망을 보라고 시켜서 저는 하지 말라며 울면서 말려보았지만 저까지 때리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께서 이 인간 안 될 놈의 자식들 어디 동물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태평하냐? 너희 엄마한테 연락할 테니 짐 싸라. 집에 가. 벌써 이웃들한테 피해준 것도 한둘이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나쁜 놈들. 저희들 아빠 닮아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저런 것들 건사한다고 고생하는 내 새끼가 안 됐지. 아이고. 라고 하시자 첫째 형이 우리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게 왜 아빠한테 안 보내줘요? 아빠한테 갔으면 우리도 이렇게 거지 같은데 안 와도 되는데 할머니라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이라며 둘째 형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외삼촌은 그런 형들을 더 혼을 내겠다며 벼르셨지만 외할머니가 해도 소용없다며 말리셔서 억지로 참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들과 외삼촌, 외할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외할머니는 안아주시며 에이그, 이 순한 것이 저런 것들 밑에서 고생이 얼마나 심할꼬. 이거 불쌍해서 어쩌나 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방학 때마다 저만 외갓집에 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형들은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외갓집에서도 반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형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는데 간혹 아이들을 괴롭혀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슨 결심이셨는지 형들의 짐을 싸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그 이야기에 굉장히 신나했습니다. 저에게 너나 이렇게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데 이제 우리 잘 살 거다 라며 신나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형들이 그렇게 다 가버린다니 서운해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형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이나 노래를 하고 춤까지 췄으니까요.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을 때는 형들은 달려가 아버지를 반기며 전에 없던 착한 아이들의 모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형들의 말처럼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였죠. 저는 낯설기도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어 어머니 뒤에 숨어 겨우 인사만 했습니다.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길렀길래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날더러 책임지라고? 내가 애들을 어떻게 맡아? 이놈의 자식들이 얌전히 하라는 공부나 할 것이지. 어디서 말썽을 부려서 일을 크게 만들어? 잠자코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버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너희까지 못 봐. 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형들의 그 실망스러운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눈빛이었죠. 그렇게 형들에게 강압적인 말들을 던진 아버지는 절 보며 너가 막내냐? 많이 컸구나. 너는 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너는 데려갈 수 있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니가 얘는 너무 어려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석필이랑 종필이랑 데리고 가요. 쟤들 아버지 곁에 가는 게 소원이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데리고 있으면서 애들 좀 돌봐줘요. 라고 하시는데 그 뒤로가 숨었습니다. 참나, 저 큰 놈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퍽도 좋아하겠다. 일부러 그러지 나 쫓겨나라고. 막내는 어려서 귀여우니 봐줄만이라도 하지.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 너희들은 잠자코 학교나 잘 다녀. 성가시게 굴지 말고. 간다. 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과의 첫 대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형들은 충격이 큰지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더라고요. 그 상태로 한참을 있던 첫째 형은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둘째 형은 그런 첫째 형의 눈치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형들은 굉장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처럼 망나니같이 굴지 않았고 조용히 공부만 하더군요. 그런 형들의 변화에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안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형들은 전처럼 저를 구박하진 않았지만 제게 곁을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성가신 심부름을 시키긴 했지만 때리거나 저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저희가 커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셨습니다. 보험 일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시느라 저녁에 들어오시면 다리가 퉁퉁 부어 고생을 하셨죠. 그런 어머니를 위해 저는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하고 찜질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며 우리 막내는 어쩜 이렇게 엄마를 위해줄까? 우리 막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고마워. 라며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밥도 미리 앉혀놓고 조금씩 반찬도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머니를 돕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찾아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며 어머니의 일을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보다는 그런 일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달랐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덕에 어머니는 더 힘들어지셨죠. 저는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새벽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어 용돈이라도 벌어 쓰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는 운동을 다녀온다고 했죠.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가 어머니가 아셨고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필아, 돈은 엄마가 벌게. 너는 공부에 더 신경 써. 새벽부터 일하고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 걱정 말고 넌 학교만 열심히 다녀.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형은 군대에 간 상태였고 둘째 형은 대학에 갓 입학한 상태였는데 둘 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형편을 생각해 저라도 돈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되도록 버스도 안 탔고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부담을 안겨드리긴 싫었거든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지만 방법이 없으니 말리지도 못하셨죠. 형들은 어머니의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용돈을 아끼거나 덜 타가는 방법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돈이 적다고 투덜거리기 일쑤였죠. 그런 형들에 대한 불만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 불만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터지더군요. 첫째 형이 여느 때처럼 휴가를 나왔고 둘째 형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있더라고요. 저는 알바를 끝내고 돌아와 오랜만에 보는 첫째 형에게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신지 일찍 잠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둘째 형이 야, 너 돈 좀 있냐? 라고 묻더군요. 형이 나보다 용돈도 더 많이 받으면서 왜 나한테 돈 있냐고 물어봐? 라고 대꾸를 했더니 그래서 있어 없어. 우리는 돈 쓸 데가 많잖아. 넌 고등학생이 쓸 데가 어디 있냐? 좀 줘봐. 형아들 술 좀 더 사 마시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형, 정신 좀 차려. 지금 술이 넘어가?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안 보여? 그 좋은 대학 다니면 과외라도 해서 돈을 좀 벌던가. 이제는 내 돈도 탐을래?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첫째 형이 일어나 제 방으로 오더니 제 뺨을 치더군요. 번쩍하는 동시에 올라오는 얼얼한 볼의 감촉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키가 180cm였고 형들은 170cm가 간 넘는 키인데다가 왜소한 덩치였기에 둘이 한 번에 덤벼도 제 상대가 되진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선수로 추천받을 정도로 체격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형들은 친탁을 했고 저는 외탁을 한 탓도 있었죠. 첫째 형을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매다 꽂고 둘째 형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둘 다 술까지 마신 상태라 거실 바닥을 뒹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 소리에 놀라 깨신 어머니는 형들을 보시고는 제 어깨를 치시며 아이고 이놈아, 형들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 라고 하시면서 바닥에 구겨져 있는 형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폭력을 쓴 건 잘못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당한 것을 생각하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형들은 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형들을 들여보내고는 왜 형들한테 대들어? 잘 견디더니 왜 그래? 하며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 준비를 하는데 첫째 형이 나오다 저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형, 어제는 미안해. 나도 괜히 욱했어. 라고 먼저 인사를 전했더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임마 형을 바닥에 던지는 놈이 어디 있냐. 학교 잘 다녀와. 라며 슬금슬금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형과 저를 보시더니 잘했어. 라며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둘째 형은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지각을 하지 않으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형들은 모두 집에 없고 어머니만 식탁에 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쭈어보니 석필이랑 종필이랑 지들끼리 나가 산단다. 괜히 너 핑계를 대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고 너를 혼내지 않는 내가 싫대. 그러면서 반값 붙이라고 하고 둘이 나갔어. 석필이는 휴가 나오면 이제 그쪽으로 가겠대. 종필이는 거기서 학교 다니고 석필이 제대하면 거기서 지내다가 종필이 군대도 거기서 간단다. 참나, 다 키워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처리 안 되는 그놈들을 어쩌면 좋니? 라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빌게요. 죄송해요. 라며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됐다. 반값만 보내면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우리 막내 그간 형들한테 시달린 거 다 아는데 뭘 또 엄마 때문에 빌기까지 하니. 어제 다 들었어. 라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형들은 주기적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고 하시니 저에게 연락해 모아놓은 거 다 알아. 보내라. 너 때문에 집 나온 거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지. 라며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정말로 형들이 어머니와 제 곁을 떠날 것 같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에게는 절대 형들 돈 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머니 역시 저와 같은 이유로 돈을 보내고 계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먼 훗날 형들이 정신을 차리면 제가 외롭지 않게 홀로 남지 않게 바라셨죠. 형들은 공부를 잘했기에 그 어렵다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도 척척 붙었습니다. 물론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어머니와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배가 하는 유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며 밤에는 대리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면 그중 200만 원은 형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험 설계 일을 하시면서 본인 앞으로 든 보험이 없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해약하신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형들 뒷바라지에 어머니와 저는 정신이 없이 지냈습니다. 형들은 그런 저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톡 프로필에 뜨는 사진만 봐도 그래 보였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도 한동안은 계속 돈을 요구하더니 어느 순간 돈 달라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밥벌이 하니 잘 사나보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뵈러 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적적해 하셨지만 그런대로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대리를 나가려고 저녁을 먹고 채비를 하는데 상필아,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도 주말이라 몫이 좋은 날이라 오늘은 손님이 많은 날이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그래, 아니야. 그럼 너무 늦지 말고 와. 너 힘들까봐 그러지. 라며 웃으시기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켜봤지만 의식이 없으셔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를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 신원을 확인하시더니 차트가 있어 확인해봤는데 어머니 아프신 거 모르셨어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형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어머니가 아프시니 당연히 형들도 달려와 이 상황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더니 내가 간다 한들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보탬이 될 것도 같지 않으니까 일단 치료나 받게 해드려. 일이 너무 바쁘다.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 내가 연락할게. 라고 첫째 형에게 메시지가 오더군요. 둘째 형은 그마저도 없고요. 진짜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두 형들에게 똑같이 너희인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그동안 어머니랑 나랑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어머니 보험도 다 해약해서 병원비도 없으신데 너희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모른 척하냐? 내가 진작 너희 같은 것들하고 연을 끊고 살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묵묵히 달라는 돈 다 보냈더니 이따위로 구는구나. 그래,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 다시는 연락 마라, 이 나쁜 새끼들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도 읽기만 하더니 답도 없더군요. 어머니는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 수술을 하고도 항암 치료를 6회 이상 받아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고통이 크셨을 텐데 억지로 참으신 어머니가 혼자서 검사까지 하셨을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형들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 모르는 척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실 정도라 그저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치료비는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그만큼의 돈은 저에게 없더군요. 어머니 통장과 제 통장을 모두 털어보아도 6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어머니가 치료받으시면서 계실 공간은 있어야 했기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불분명하다 보니 1금융에서는 대출이 힘들어 3금융까지 알아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치료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저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눈을 뜨시면서 저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치료 말고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가던 유도장에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대리기사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어머니 곁에 있고요. 밤에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대출도 갚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셨지만 이제 세상에는 어머니와 저밖에 없었기에 저는 더 단단하고 씩씩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혹시나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이 버튼만 누르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꼭 이 화면 켜놓고 주무세요. 라며 다시 한번 긴급전화 버튼을 알려드리고 집을 나서려는데 상필아,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라며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평생을 아들들 키우시느라 애쓰신 어머니가 저렇게 쓸쓸히 투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도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도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병원에 가는 날이라 채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라며 무신경하게 받으셨는데 말씀을 못하시고 멈추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함께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나는 더 들을 말이 없어요. 라며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제가 받아 여보세요? 라고 하니 누구니? 나다. 아빠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고 한 번 들은 목소리였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저희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희 엄마랑 좀 만나게 해다오.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줄 것도 좀 있고. 제발. 이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나갔다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볼 것도 없어. 됐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왜였는지 연락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전화해서 본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셋째 상필이입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그러자 금방 전화가 오더군요. 막내였구나. 그래. 너희 형들은 잘 지내니? 너희 엄마를 찾으면 다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다름이 아니라 좀 만나줄래?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형들은 연락도 안 되고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래, 너희 엄마가 나랑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닌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찾기가 더 쉬웠다. 집도 그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라도 가볼걸. 내가 지금 땡땡병원에 입원해 있어. 좀 와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 또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한참 고민하시다가 가보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병실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병실이더군요. 어머니는 1인실에 못 계셨는데 가보니 좋더라고요. 거기에는 첫째 형과 둘째 형을 섞어놓은 얼굴에 나이 든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맞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고 쓸쓸한 기분을 느끼며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간병하시는 분이 인사를 하시고 나가시니 그냥 봐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은 몇 년 전에 헤어졌어. 이것들이 내가 나이가 드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 그 후로 혼자 지냈어. 라며 웃는데 그 웃음은 너무 외로워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주절주절 혼자 지낸 이야기를 하시며 그나마 돈이 있으니 버텨지더라며 이야기를 하더니 내가 아마 오래 못 살 모양이야. 수술을 하고 항암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갈 거야. 좋은 데로 알아놨어. 벌 받나 봐. 라며 또다시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데 횡설수설하는데 정작 말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재산이라도 당신한테 남기고 싶어. 변호사한테도 다 얘기해놨어. 당신한테 다 내 재산이 양도되게. 자식들은 당신이 알아서 나눠줘. 갑자기 압이라고 돈만 건네면 좋아하겠어? 당신 병간호도 나 몰라라 했다며? 당신 담당 의사가 아들 하나만 오더라 하더라고. 나쁜 놈들. 하긴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미안하네. 라더니 울컥한 표정으로 울먹이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부족한 부모 만나 마음 고생해서 그런 건지 애들이 정이 없어요. 그래도 걔들한테는 할 만큼 했는데 나쁜 놈들이. 우리 막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상필이나 다 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박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의 뜻에 따라 사장님 재산을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상속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라는데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변호사의 말을 다 듣더니 아버지에게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죽어간다니 와본 거지. 근데 나 그 돈 받을 거예요. 받아서 우리 상필이 줄 거예요. 근데 또 다 죽어간다는 사람 모른 척은 못해요.
나도 아픈지라 자주는 못 와도 드릴게요 하시더니 절 데리고 그 병실을 나오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없으시던 어머니는 그래도 너희 아버지인데 그러고 있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하니. 지금도 엄마 때문에 고생인 거 아는데 2, 3일에 한 번은 들여다봐라. 돈 때문이 아니고 도리가 그래.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죽기 전에 저러는 것 보면. 이라고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머니 항암 치료가 2번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갑자기 돌봐야 하는 사람이 늘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다 싶어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쳤었습니다. 그런데 돌파구가 생기니 조금은 힘이 생기더군요. 며칠 뒤 어머니와 또다시 아버지 병실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곧 죽을 사람 같지 않게 평온한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를 일주일에 3번씩은 찾아가 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고도 그랬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다거나 용서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라는 이유로 들여다본 거죠. 그런데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고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 하고 싶다며 상속을 서두르더니 예정보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사도 안 가시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제가 상속받을 수 있게 변호사님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받지 않겠다 말씀을 드려놓았고요. 어머니가 충분히 누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여자로서 어머니가 보상을 받으셔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제가 진 빚을 갚아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지원해 주시기로 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모두 끝내시고 회복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도 제가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형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을 위해 노력한 병든 어머니를 등한시했고 본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부자 아버지의 부고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리고만 것이죠. 하지만 좋은 직업을 가진 탓인지 즐겁게 살더군요. 톡 프로필만 봐도 얼마나 신나게 지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그렇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 것인지 자신들의 몫의 재산을 나누어 갖겠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군요.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를 봐주셨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줄 수 있지만 그 인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할 때 그 나쁜 놈들의 재산은 다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와 받았던 메시지, 통화를 시도했던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돈을 보냈던 기록과 돈을 요구받았던 기록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만약 제가 상속자였다면 그 재산은 반드시 나눠야 했겠지만 어머니는 결혼 생활 중 일어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남긴 재산이라는 점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에게 상속된 점이 인정되어 형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눌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를 하고 있으니 법도 잘 알았는지 항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각하되고 원심이 인정되어 어머니의 재산은 한 푼도 그 인간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판을 겪으시면서 몸도 마음도 다시 약해지셨습니다. 반성 없는 그 인간들의 뻔뻔한 모습에 충격이 크셨겠죠. 끝까지 큰 소리치며 제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도둑 취급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얼른 재산들을 정리해 양도하고 싶다고 하시며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 재산 지켜주실 마음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덕분에 저는 이제야 제 인생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언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 없이 어머니와 행복하기만 바라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더 고민 잘해보고 어머니 잘 모시면서 더 행복해져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생각해 보려고요. 어머니가 지나는 아기들을 보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손주들을 안겨드려 보고도 싶네요. 그럼 더 건강을 챙기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려면 얼른 일자리부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글을 줄여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